이번 시간부터 직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직무 분석 과제 수행 지침이라는 걸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직무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그 직업에 해당되는 직무를 분석해 봄으로써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바로 직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게 바로 직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1과 2를 통해서 직무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무 분석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일단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인적 자원과 금전적 자원, 뭐 재정적 자원이라고도 하고 물리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나 사업과 같은 건물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인적 자원과 관련된 요소가 바로 우리 산업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인적 자원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직무 분석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 인적 자원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라는 게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직무예요. 뭐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에 해당되는 직무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그 직무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 간에 아니면 기업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든 간에 직무라는 건 다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라는 것은 모든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적 자원 관리의 출발점은 바로 직무 분석이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 조직 분석, 과제 분석, 개인 분석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이 조직 심리학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죠. 조직 분석이라는 게 조직을 단위로 조직의 어떤 목표, 사명, 구성,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조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조직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구성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제 분석이라는 것은 직무에서 이루어지는 하위 활동들을 분석하는 게 과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무에서 여러 과제가 수행되는 것이 바로 직무 수행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개인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을 분석 단위로 개인의 수행 정도 그리고 개개인들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내는 게 개인 분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 분석은 이런 조직 분석이나 과제 분석, 개인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그런 것이 바로 직무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직무 분석에 대한 정의는 조직의 계획 수립, 조직 설계, 인적 자원 관리, 기타 관리적 기능들을 위해서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는 관리적 활동이다라고 고페이드 앤 에치슨이라는 학자가 80년도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직무 수행의 준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들을 알아내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알아내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지식, 능력, 기술, 경험, 책임 등등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알아내는 절차가 바로 직무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직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 필요하다. 자원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물리적 자원 이런 것들을 다 분배해서 직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나누어지는 거죠. 중요한 직무에는 인적 자원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또 물리적 자원, 재정적 자원도 많이 투입될 수가 있죠. 또 그렇지 않은 직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력 수급 계획을 위해서 필요하다. 어떤 직무를 하는데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명을 뽑아야 되고 배치시켜야겠죠. 과연 A라는 직무가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직무 수행에 몇 명이나 필요한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몇 명이 있으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겹치는 직무는 없는가? 서로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직무 분석의 필요성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목표의 변화에 따라서 직무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도 직무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설계. 조직 내외부의 환경이 바뀌면 직무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무를 재설계할 필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주로 산업공학자나 인적관리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설계된 직무에 결함이 없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직무를 이러한 산업공학자나 인적관리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된 직무에 뭔가 부족하거나 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도 직무 분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직무의 변화를 계획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 아무튼 이 직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필요성을 가지고 직무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무 분석의 그럼 목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직무 기술서, 잡 디스크립션이나 직무 명세서, 잡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하고 나면 이 직무 기술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장은 직무 명세서라는 것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얻어져야지 직무 분석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 기술서라는 건 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직무에서 어떤 활동이나 어떤 과제가 이루어지고 작업 조건이 어떠한지를 알아내서 그러한 것들을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직무 기술서예요. 작업 조건. 그죠?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라는 건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을 함으로써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 중심. 여기서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또 뒤에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한 직무 자체와 작업 환경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직무의 파악에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직무 기술서예요. 직무 기술서는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을 하면 얻게 되는 거다라고 보고요. 직무 명세서는 그럼 뭐냐?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과 같은 소위 말하는 KSA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과 같은 인간적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직무 명세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직무 분석을 수행하고 나면 직무 기술서, 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쫙 정리가 되고요. 직무 명세서가 또 한 장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뭐고 또 기술은 뭐고 능력은 뭔지 그런 인간적 요건, 즉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이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이다.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즉 그것은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인간적 요건을 알려주기 때문에 선발이나 그래서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와 있는 요건들을 선발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교육과 같은 인적 자원 관리에 활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그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관련 정보들을 쭉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를 통해서 그 직무가 요구하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을 하면 얻어지는 거고 직무 명세서라는 것은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직무 분석이 이제 다루는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우선 투입 요인이 있겠죠. 투입 요인. 투입 요인이라는 게 인풋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입 요인. 그리고 중간에 과정 요인이라는 게 있겠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맥락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산출 요인,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투입 요인에는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이게 KSA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직무에 들어가는 재료, 자본, 자원 등이 바로 투입 요인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과정 요인은 그 자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산출 또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사용 도구나 장비 아니면 기법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과정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 요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최종적인 제품 또는 최종적으로 산출되어지는 것,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맥락 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전체적인 투입 과정 산출이 쭉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맥락 요인은 어떻게 보면 서브, 그 주변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 환경에 관한 정보, 법률적인 문제, 중요하죠. 이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직무에 부여된 권한이나 책임,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이제 맥락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그 직무를 하는 전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직무 분석에 이제 용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용도라는 게 바로 이제 직무 분석을 해 놓으면 그 직무 분석을 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에 사용이 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직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게 되죠. 그 직무 분석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 직무분 기술서라는 건 이제 과제 중심적인 작업 조건들이 쭉 정리되는 거고요. 작업자 명세서라는 게 직무 명세서죠. 인적 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쭉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수행 기준이 설정되고 그 직무를 하는 사람들의 임금 지급 요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 분류, 개통서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직무 설계를 하는데 활용이 되어질 수 있고요.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직무를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고, 그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요구하면 인사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인력들을 뽑아서 배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모집과 선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집과 선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발한 인원들을 어떤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무조건 그 사람을 뭘 전공한 사람을 뽑았다 그래서 그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없죠.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또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입사원 연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직무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것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고과예요. 이거는 이제 직무 수행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수행 평가. 최근에는 이제 역량 평가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봉 결정, 그 다음에 승진, 해고의
여러 가지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무 평가, 직무를 또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직무를 분류하는 작업에도 활용되어질 수 있고, 또 법률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 직무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가 모집과 선발이에요. 그죠? 그래서 종업원 선발에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 성질, 기능이 그 사람이 수행하게 될 직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데, 정말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직무와 이러한 것들이, 자격이나 뭐 성질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뽑기 위해서는, 첫째, 충원이 필요한 직무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자격, 성질, 기능을 명확히 파악해야겠죠. 그게 바로 직무 명세서에 정리가 다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노동력 공급원을 찾아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뭐 보통 이제 뭐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4년제 대학 또는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게 2년제 대학 출신들도 해당된다 그러면 전문대학 출신도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모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또 뭐 고졸 출신들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등학교 졸업도 자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응모한 자 중에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선발해야 돼요. 첫 번째 요건. 그죠? 이 자격, 성질, 기능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성질, 기능 조건을 밝혀주는 임무를 직무 분석이 바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기업에서 그 기업엔 수많은 직무들이 있어요. 그 직무에 정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이 잘 돼 있어야만 정말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직무 분석이 잘못되면 잘못된 인력을 뽑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 훈련에 또 활용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직무 분석에 의해서 직무 요건이 결정되고 종업원들의 숙련도 분석에 의해서 현재의 숙련 수준을 알고 나면 그것에 기초해서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뭐 이런 전공을 하고 이런 능력을 갖추고 이런 거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다 한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이 필요할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필요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훈련, 숙련 기능의 종류와 정도를 명확히 또 분석해내야겠죠. 그러니까 직무 분석되어 있는 그 자료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뽑힌 사람들의 여러 선발된 인원들의 상태를 또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이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직무 내용이 뭔지, 그 직무는 뭐뭇을 하는 것이다. 뭐뭐를 행하는 것이고 뭐뭐를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무 완수 책임. 그 직무를 완전히 다 수행을 잘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완수가 됐는지, 그 책임은 또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어디까지 지는지, 이런 직무 완수 책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취업하기 전에 갖고 있어야 될 기본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내용은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이에요. 뭐 어떤 전공을 하든 간에 그 지식이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에 가서 필요한 지식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 후에 획득할 기술 및 지식.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직무 완수에 필요한 정신적 기능, 솜씨 정도와 정확도, 그리고 작업 구조의 변화, 나머지 사용 장치, 기계, 비품, 자재, 소모품의 종류와 성질, 구조와 조작법, 특수영어, 이런 것들이 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수행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뽑은 인원, 선발된 인원을 배치해서 그 직무에 일을 시키면 직무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한 결과, 성과가 무엇인지를 직무수행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무수행 평가. 그래서 그 직무수행 평가가 결국은 그 사람의 연봉도 결정하고 또 승진을 할 거냐 말 거냐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직무수행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직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적을 실현해야 돼요.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어렵고 책임 있는 직무를 보다 더 잘 수행했을 때 그에 맞는 직무 수행 점수가 배정되겠죠. 그만큼 이제 가중치가 올라가는 거죠. 어렵고 책임 있는 직무를 잘 수행해내면 그에 대한 성과를 더 많이 인정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평가예요.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이제 등위를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직무기술서의 직무요건이 직무평가의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직무에 대한 조건을 쭉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직무요건이라는 게 직무평가의 자료가 되는 거고, 이 직무분석의 결과를 인사관리에 여러 분야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무평가 결과에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직무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발된 인원을 적합한 직무에 배치한다. 이게 배치 및 경력 개발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에 지원할 때는 내가 어떤 부문, 크게 부문, 그리고 그 부문의 직렬, 직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경영 전략 부분에 지원을 한다. 아니면 이제 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여러 사업부가 나눠져 있을 경우는 그 사업부 내에서, 그죠?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그다음에 가전 사업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럼 난 가전 사업부에
경영 전략 부분에 기획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 기획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선발 도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을 그 직무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경력 개발을 시킬지 그 경력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직무 특성과 종업원 특성을 잘 결합시켜서 업무 효율성을 또 향상시키는데도 활용될 수 있고요. 내가 맞는 일을 해야 사실은 직무 만족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나 마케팅 일을 하고 싶어요. 광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도. 저 해외 영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해외 영업에 무조건 배치시켜주지 않아요. 해외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해외 영업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그 해외 영업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직무 만족이라는 것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원관리라는 거는 그 직무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직무 수행 내용과 성과의 관계를 분석해서 그 직무가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가의 여부를 검토해서 직무를 확정 짓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무에 따라서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들의 인원도 그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무가 중요하고 일의 범위가 넓다면 많은 인력이 거기에 투입돼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직무별로 적격자의 조건과 소용 인력, 투입 인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원 관리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또 직무 분석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임금 관리라는 건 이제 최근에는 거의 다 연봉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가 갖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만큼 그 조직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책임도 더 많이 주어지게 되고 그에 따르는 보상도 더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직무 수행 평가를 기초로 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때 객관성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고 뭐 웬만한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는 거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건 예전에 호봉제 시절에는 그게 실현됐었지만 최근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임금을 많이 받겠죠. 연봉도 더 커지겠죠. 그죠? 영업사원들은 그래서 사실은 기본급하고 성과급이라는 게 별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본급은 누구에게나 더 동일하게 지급이 되지만 성과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연봉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직무가 다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연봉을 다 달리 받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임금 관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직무평가. 우선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일이 회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직무평가를 하기 위해서 직무 내용 그리고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직무 분석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직무 평가가 제대로 잘 실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안전 관리 및 작업 조건의 개선이에요. 그 직무의 위험성, 또 특히 이제 위험한 그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화학 공장에 그런 공장의 도구들을 다루는 직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그 제철소 안에서의 아주 뜨거운 열을 견디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죠? 하여튼 그 직무에 따라서 분명히 위험성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작업 환경의 유해성, 그죠? 그래서 보통 반도체 공장에도 아주 철저하게 막 이렇게 우주인들이 그 입는 우주복과 같은 옷을 다 입죠. 그 방호복이라고 그러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모든 신체 부위를 가리잖아요. 그게 작업 환경이 그만큼 유해하다라는 거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 우리가 석탄 그 연탄 공장에서 뭐 진폐증 환자 이래갖고 막 폐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쳐서 폐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작업 환경의 유해성 그리고 노동의 종류 정말 얼마나 육체적인 노동을 하느냐 뭐 정신적인 노동 또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업병 유무 바로 직업병 유무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죠? 뭐 암이 더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도 그 우리 일하면서 일하는 산업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가 됐잖아요. 그죠? 그 지하철역에서 작업하던 사람도 죽었고 그리고 또 작업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재해 무슨 안전과 관련된 법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위험한 일을 하는 종업원들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기 위한 직무 분석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 분석의 용도를 한 8가지 정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말 직무 분석을 해놓은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한 기업의, 한 조직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관련된 것들이 다 직무 분석으로부터 다 비롯된다. 그 직무 분석 이루어진 걸 통해서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평가하고 그 직무를 평가해서 그 사람들이 일한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고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직무 분석을 한 결과물의 용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의 유형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제 직무 분석 얘기할 때 그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이냐 사람 중심의 직무 분석이냐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이다. 타스크 오리엔티드 돼 있다라는 거죠. 직무에서 수행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과제들은 검사한다 또는 수리를 한다
망치질을 한다, 개수를 센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가 하는 일들이 뭔지, 뭐 검사하는 일인지, 수리하는 일인지, 뭐 망치질을 하는 일인지, 또 개수를 세는 일인지, 뭐 분류를 하는 건지, 그런 식으로 다 동사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근데 각 직무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활동들이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직무 각각에 대해서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은 직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과제나 활동들이 다르잖아요. 리서치 회사에서 리서치 연구원이 하는 직무와 광고 대행사에서 A들이 하는 직무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직무에서 이러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 조건,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제 중심의 직무 분석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이 두 번째 해당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인간들의 재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이다. 소위 말하는 KSA, 지식, knowledge, skill, ability. KSA, 지식, 기술, 능력, 그리고 경험과 같은 작업자 개인적 요건들에 의해서 직무가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작업자의 요건을 분석하는 게 바로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이에요. 그래서 작업자의 시력이나 지능이나 뭐 기피지각, 육체적인 힘, 그런 것과 같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어지는 인간의 특성들에 의해서 직무를 표현한다. 뭐 우리가 단적으로 환경미화원을 모집할 때 시험 볼 때 육체적인 힘을 많이 쓰니까 뭐 쌀 한 가마니, 뭐 쌀 한 가마니까지는 지지 못하지만 뭐 한 반 가마니 정도를 지고 얼마나 빨리 뛰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적인 힘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능력,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선발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은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다양한 특성들이 각 직무에서 어느 정도나 요구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들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과제 중심적 직무 분석은 그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무에 상관없이 표준화된 분석 도구를 만들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다양한 종류의 직무들에서 요구되는 인간 특성의 유사 정도를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명세서의 작성이 가능해진다.
직무 명세서의 내용이 이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은 설문지로 측정된 점수로 개별 직무 성과 표준을 직접 산출하는데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데는 사실은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설문지를 통해서 측정된 점수를 가지고 개별 직무 성과 표준이라는 건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정리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작업자 중심적 직무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괄적인 직무 분석의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우선 직무 분석의 정의와 목적과 용도와 유형까지.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직무 분석의 유형 2가지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 그거와 관련된 직무 분석의 유형에서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그런 유형에 관련된 도구들을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질문이 거의 없는데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